그때 이제 배열을 설명드리면서 물론 배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C++에서 다 학습을 했을 거고요. 물론 이제 파이썬 배울 때 뭐 리스트 또 비싼 건데 그 리스트하고 이제 자바나 C++에 있는 배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유사성은 있지만 그러면 C and C++하고 자바에서 배열이 어떻게 좀 다른지 그 주요 특징을 얘기했었죠. 1번이 동적 배열이다 라는 거고요. 자바는 항상 배열을 동적 배열만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CNC++에서는 동적 배열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정적 배열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적 배열이라는 건 CNC++에서 그 배열이 어디에 만들어져요? 보통은 이제 함수, 지역 변수로 배열을 만들면 그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는 다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그 배열은 다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힙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는 이제 스택에 있겠죠. 보통 스택에 있겠죠. 그래서 주소만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두 번째 특징은 객체예요.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다. 객체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멤버 변수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예요. 인트 타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캐치할 수 있는 게 최대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맥스 인테저만큼만 쓸 수 있고 그리고 배열을 처리할 때 세기는 무슨 타입을 이용해 처리하면 된다? 인트를 쓰면 돼요. 인트보다 커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을 해요. 자바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지난 시간에 앞부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스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결과로 배열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CNC++에서는 배열을 반환하는 방법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없어요. CNC++에는. 근데 자바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배열을 반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생성된 배열을 반환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배열을 우리가 인자로 전달할 때 자바에는 콜 바이 밸류만 있잖아요. 존재를 하는 거고 자바에서 배열을 전달하는 건 일반적인 객체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주소를 주면 그 함수에서도 그 배열을 접근할 수가 있고 수정을 하면 이제 그 함수가 종료된데도 힙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뀐 상태를 그 함수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반영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자바에서는 콜 바이 밸류만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함수의 스택에 있는 변수의 값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 요 만들어진 요 함수는 함수의 용량을 2배로 확장하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 인자만 줘서는 그 바뀌어진 거를 그 원래 함수가 알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어서 크게 만든 다음에 다시 요걸 반환해주고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A가 원래는 1, 2, 3, 4를 가리켰는데 이제 요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2배로 커진 그 함수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배열을 가리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제 A에서 배열을 만들었는데
요 함수, 이 f라는 함수의 스택에는 a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변수는 주소값, 요 객체에 대한 주소값만 유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double the size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요 값이 요로 복사가 되는 거죠. call by value니까 복사가 돼서 이 함수의 매개 변수 a도 똑같은 객체, 똑같은 배열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고, 이 a를 여기서 한 다음에 이 a의 정보를 이용해서 b라는 배열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요 내용을 요로 카피를 하고 있죠.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끝내놓고 여기서 이 함수에서 a 이퀄 b 해봤자 얘가 이걸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 할 수는 없죠. 요 공간에 있는 데이터는 자바에서는 어디서만 수정할 수 있어요? F에서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 새로 만든 배열의 주소를 반환받아 가지고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가 얘를 가리키다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아무도 가리키는 게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쓰레기가 되고 어떤 시간이 되면 JVM에서 이제 없던 걸로 쳐서 거기에 또 다른 데이터들이 할당되고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저런 그 2배로 확장하는 어떤 배열을 용량을 확장하고 싶으면은 이런 함수를 만들 필요는 없고 arrays copy of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배열을 복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똑같은 원래 배열과 똑같은 모습의 새 배열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면 클론을 쓰시면 되겠고, 배열을 복제하면서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 그러면 arrays copy of를 쓰고, 두 개의 배열이 있을 때 한쪽 배열에서 다른 배열로 일부나 전체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system array copy라고 하는 또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원 배열만 반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차원이든 어차피 주소만 반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차원 배열도 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중에 이제 새 포문인데, 얘는 이제 자바 꽤 오래됐죠. 이제 자바 5에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제 자바 5부터 도입된 겁니다. 이제 다른 언어에도 다 있는 그런 for each 포문이고, 이 for each 포문은 이제 그 반복의 횟수를 조절하는 제어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반복할 때마다 그 어떤 자료 구조를 반복하게 돼요. 배열이나 자료 구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자료 구조에서 유지하는 요소를 하나씩 차례대로 가리키는 뭐 반복 변수, 루프 변수라고 하는 걔를 이제 여기다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저절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바는 요거죠. 용량과 크기를 거의 매번 일치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를 반복하는 반복문인 경우에는 굳이 옛날 전통문을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게 조금 더 간결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배열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반복문은 아니고, 배열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라이벌에 있는 자료 구조들이 있고, 그 자료 구조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워서 알 수도 있겠지만 반복자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반복자를 직접 써가지고 자료 구조에 저장된 각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하면서 프로그램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반복자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뭘 사용하냐면 이 for each 포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 each 포문은 우리가 synthetic 슈가라고 그래요. 뭔가 다른 거를 조금 더 간결하게 만들어준 문법이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이제 for each form은 반복자를 좀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새로운 그런 반복문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 타입하고 요 타입이 일치 또는 호환되는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for each form을 쓸 때는 저렇게 구체적인 int라는 타입을 잘 안 써요. 대신에 이제 뭐 이제 쓰겠죠. C++는 오토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얘가 뭔가 타입이 바뀌더라도 얘를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코드를 수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for each form을 쓸 때는 또 int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C++ 오토 이렇게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자바 8부터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 도입돼서는 내부 반복을 이용할 수도 있죠. 내부 반복 이용해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모든 배열에 다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원시 타입과 이제 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객체 배열하고 원시 타입하고는 이 for each form이 돌아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냐? 원시 타입 배열에는 그 데이터 자체가 유지되어 있죠. 근데 객체 배열에는 객체 자체가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만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S라는 변수는 결국은 첫 번째 객체의 주소를 유지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거랑 엘리멘트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거랑은 이제 다르죠.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겠 텐데, 이제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요게 뭐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냐면 요런 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 변수에 엘리멘트라는 반복 변수에 요 번째 방문해야 될 요소가 i번째 요소면 그거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멘트를 수정하더라도 배열은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엘리멘트라는 변수와 배열의 셀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 얘만 수정한다고는 배열은 수정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A가 가리키는 거하고 리스트 I가 가리키는 게 서로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주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A.set5 하면 모든 객체의 값이 뭘로 바뀌어? 5로 바뀌죠. 그러니까 주소를 갖고 처리하냐, 그냥 복제품 갖고 처리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타입 배열하고 객체 배열은 이 for each form을 우리가 쓸 때 조금 나타나는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 타입이냐, 값이냐, 그리고 얘가 복사된 걸 유지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주소를 가지고 어차피 그 객체를 접근하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문은 배열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자료 구조에서도 반복자를 제공하면 다 쓸 수가 있고요. 또 이 반복자라는 거는 이제 라이벌리에 있는 자료 구조도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어떤 클래스를 만들고 반복자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반복자를 반복과 조금 다른 용도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 for each form은 배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에서 자료 구조를 쓸 때 이제 그 자료 구조에 있는 요소들을 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반복자를 얻어와서 코딩하는 건 번거롭고요. 그것보다는 이 for each form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기는 이제 인테저라고 썼잖아요. 인테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제 이 자료 구조는 범용 자료 구조죠. 이제 라이벌 제공하는 자료 구조들은 범용 자료 구조예요. 근데 자바는
이 범용 클래스들이 원시 타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시 타입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으면 원시 타입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객체로 바꾼 그 객체를 유지하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nt를 써도 되는데 이제 인테저를 써도 되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정수로 자동으로 바뀌냐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여기를 int를 쓰면 이제 요 리스트에서 요 i에 저장될 때 반복 변수에 저장될 때 바뀌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주소만 대입이 되고 출력할 때 필요하면 바뀔 거고 아예 바뀌지 않겠죠. 여기 경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배열을 우리가 처리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는 용량과 크기를 거의 항상 일치시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뭔가 처리하기 위해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통 포문 대신에 for each 포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for each 포문 쓰면은 조금 더 코딩이 간결해지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for each 포문을 쓸 수 없고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복합 타입에 유지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때, 뭐 홀수에 있는 애들만 접근해야 된다. 홀수색이네. 아니면 짝수색인에 있는 애들만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for each 포문을 써서 뭐 안에서 한번 스킵하고 막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바에는 이제 전통 포문을 쓰고 플러스 플러스 i 하는 게 아니라 i 플러스 이퀄을 2 해서 코딩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어떤 부분만, 또 용량과 크기가 다르면 또 안 되겠죠. 용량과 크기가 다른 경우에도 for each 포문을 쓰면은 이제 끝까지 다 가니까 이제 잘못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부터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순서로 방문하고 싶어. 예를 들면 거꾸로 방문하고 싶으면 그거는 내가 또 전통 포문 갖고 짜야 되겠죠. 뭐 i는 렌스 마이너스 1로 세팅해 가지고 뭐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배열을 포문을 돌려 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위치에 색인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경우도 for each 포문을 만들고 색인은 또 별도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전통 포문을 쓰면 좋겠고, 원시 타입 배열에서 특정 요소를 수정해야 될 때도 엘리멘트 아까처럼 반복 변수를 수정해봤자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이제 전통 포문을 쓰면 되겠고, 하나를만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반복해야 돼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배열이 같은지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A 배열도 B 배열도 같이 AI와 BI를 차례대로 비교하는 어떤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for each 포문은 하나만 반복이 이루어지니까 B는 또 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전통 포문 쓰고 AI와 BI를 비교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는 정수 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 구하기, 얘는 for each for로 쓸 수 있고요. 가장 큰 값 잡기, 이것도 for each 포문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수 배열 특정 값의 위치 찾기, 그럼 위치는 그 색인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전통 포문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for each 포문을 쓰고 언제 전통 포문을 쓸지, 물론 다 전통 포문 써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통 포문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제 for each 포문을 쓰면은 더 간결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for each 포문 써도 되면 for each 포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을 나눠서 for each 포문을 써도 되면 for each 포문 쓰고, for each 포문 쓰면 안 되면 이제 그
그 전통 폼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for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두 개 중에 뭘 고르냐? for each for로 되면 for each for 쓰고 for each for는 복잡해지거나 별로야. 그러면 이제 전통 폼문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메인에서 이제 요 인자가 이제 배열이라는 거고 여기서도 기존 C나 이런 거하고 좀 차이점은 여기에 이제 인자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바 하하에서 하하란 프로그램을 돌려요. 콘솔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하면서 여기다가 도레미라고 주면은 이 도레미가 이 프로그램의 인자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자를 어디서 처리하냐면 얘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로 처리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배열에는 요 값들만 이제 여기로 처리가 돼요. 근데 C에서는 이 첫 번째 여기 들어오는 값이 얘가 들어와요. 예. C에서도 이렇게 그 콘솔에서 인자를 받을 수 있는데 프로그램 명이 자기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1부터 가져가야 이제 인자들에 해당되는데 자바에서는 요 스트링 인자, 프로그램 인자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명 자체는 안 들어오고 순수 인자들만 들어오니까 뭐 쟤를 활용할 일은 많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활용할 일이 많지 않고. 얘는 제가 문제로 냈어요. 이거 나올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나중에 그 배열 카트 4, 6, 7번에 얘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7번은. 리트코드 가서 풀지 말고 저지 가서 푸세요. 그래서 여기 좀 그 배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들을 이제 배열에 저장해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면 요런 애 같은 경우에는 0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0들을 제거하는 건데 이제 인플레이스로 해라. 인플레이스 해라. 뭐 이제 자료 구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들을 제거해라. 그러면 저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저게 뭐에 해당되면 remove all에 해당되는 거죠. remove all인데 뭘 remove해요? 0들만 remove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만약에 이제 내가 in place로 하라는 거는 추가 공간을 안 쓰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이 좀 아직은 서툴어서 in place로 만드는 게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n place로 만들지 말고 추가 공간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 원래 배열이 있고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쭉 진행해 가면서 0이 아니면 1로 복사하고 아니구나. 이거 그 문제가 아니구나. 제로를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 죄송. 그 문제가 아니네. 얘가 제로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만약 제로를 제거하는 문제였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remove all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쪽으로 0이 아닌 것들을 옮겨가면 되죠. 옮겨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옮겨가는 거를 이제 새 공간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 원래 거에 옮기면 돼요. 그러면 i라는 거 갖고 배열을 쭉 가면서 볼 거고요. 이제 저장하는 그 위치는 j를 쓰면 돼요. 그럼 원래 추가 공간에 j라는 거를 변수를 이용해서 추가 공간에다가 j 위치에 저장하는데 그 위치를 어디다 저장하면 돼요? 원래 배열에다 저장하면 돼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j는 i와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가더라도 j에다 계속 쓰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 와서 duplicate zeroes예요. duplicate zeroes는
이 문제는 0이 있으면 0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0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푸냐면은 앞에서부터 뭔가 가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부터 가면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1, 0이 아니야. 그럼 1을 그냥 두고 0을 만났어요. 그럼 0을 거기다 쓰고 그 다음에 0을 또 써야 되잖아. 근데 0을 써야 되는데 0을 거기다 저장한 순간 어떻게 돼? 딴 걸 덮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봐서 뭔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지. 추가 공간을 쓰면은 얘는 앞에서 가도 돼. 1 쓴 다음에 0 쓰고 0 하나 더 쓰고 그 다음에 j 를 전진시켜서 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 공간을 쓸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i 쭉 가고 j는 가면서 0 만나면 0을 하나 더 저장해서 j만 가면 되죠. 그럼 공간이 확보돼야 할 공간이 이제 i보다는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듀플리케이트 제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뒤에서부터 가면 돼요. 뒤에서부터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근데 뒤에서부터 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뭘 파악해야 될까? 뒤에서부터 갈라 그래. 그러면 맨 마지막 애를 저장할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0들은 하나 더 저장을 해야 돼.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 0이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0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쫙 앞에서부터 가면서 파악을 해요. 5개다. 그럼 현재 10개가 있어. 그럼 총 몇 개가 돼야 돼? 15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15개 위치에 J를 두는 거예요. J를 두고 I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0을 만나면 한 번 더 써도 되죠. 뒤에서부터 가니까. 그래서 문제들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앞에서부터 가면 이제 해결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앞에서부터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니 잘 안 돼. 그러면 또 하나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꾸로 우리가 뭔가 접근했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문제로 예시로 이제 그걸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늘 직관적으로 막 그냥 무조건 앞으로부터 가는 걸로 방법을 뭔가 찾으려면 잘 안 돼. 그러면 혹시 뒤에서부터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잘 풀리면 뒤에서부터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사인 쿠키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어사인 쿠키는 이제 해보면은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모든 경우를 해보면. 근데 모든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할 때는 혹시 데이터를 정렬해 놓으면은 조금 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따져줘야 될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정렬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 혹시 정렬을 해놓고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쉽게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언어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언어에서 소팅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팅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단순한 원시 타입들, 문자열들을 정렬하는 게 아니라 뭐 학생을 정렬한다. 그러면 학생은 데이터들이 뭔가 있잖아요. 학번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름을 중심으로 정렬하되 이름이 같으면 뭐 나이 순으로 해야 된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를 풀 때 또는 응용을 만들 때 쉽게 할 수 있어야 돼. 정렬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짤 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든지 필요한 기준으로 내가 정렬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 건데, 이제, third maximum number예요. 세 번째 큰 수잖아요. 세 번째 큰 수니까, 정렬해서, 뭐, 내림차순정렬에서 세 번째 있는 위치를 주면은 답이겠네. 그럼 정렬하면 그냥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근데 얘는 정렬해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뭘 주는 거냐면, 세 번째 독특한 수예요. 그러니까 1이 5개가 있어. 그 다음에 2가 2개 있어. 그 다음에 3이 하나 있어. 그러면 거꾸로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맞나? 세 번째로 큰 수. 거꾸로 해야 되겠다. 3이 5개 있고 2가 2개 있고 1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큰 수는 뭐예요? 1이에요. 근데 소팅을 하면 어떻게 돼? 3이 5개 나오고 2가 2개 나오고 1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1까지 가려면 어차피 또 전수 소팅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또 소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무조건 비슷하다. 이게 정렬하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정렬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해요. 요번에도 우리가 이게 또 여기가 이 얘기가 아니구나. 이제 다른 자료 구조 같은 데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는데 문제를 잘 이해했으면 코딩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올바르게 이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문제를 이해 못하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엉뚱하게 풀 거고 엉뚱하게 풀면은 이제 문제가 원래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의 특성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보면 이제 코딩 실력도 늘 수 있지만 코딩 실력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이 문제들이 뭘 요구할지가 조금 더 감이 오죠. 문제를 많이 안 봤으면은 이 문제들이 뭘 요구하는지, 뭘 이렇게 함정을 넣어놨을지 이런 것들이 감이 잘 없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얘는 이런 함정을 넣어놨겠지. 뭐 이런 감들이 오고 어떤 테스트 데이터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고 풀어보고 또 풀어본 다음에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해결책을 보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얘는 왜 나보다 더 잘 짜지? 얘가 어떻게 짰지? 요 테크닉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요렇게 짜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익히고, 그러면 나도 다음에는 똑같은 그 잘했던 친구가 썼던 기법을 써서 유사한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이라는 게 있고 문자 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바는 이제 서로 다른 거죠. 문자 배열과 문자열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자열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문자 배열을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생성할 때 문자열 생성할 때 보통 U를 안 쓰는데 문자 배열을 가지고 이제 쓰면 이제 나중 그 다음 챕터에 설명하는 거지만 이제 문자 자바에서는 문자열이 불변객체예요. 그러니까 개별 문자들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자열에 있는 개별 문자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트링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스트링 빌더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링 빌더라는 걸 안 쓰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문자열을 뭘로 바꿔요? 문자 배열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슨 과제 하면서 제가 그거 했었죠.
two character array. 그러면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꿀 수 있어요. 문자 배열로 바꾸면 문자 배열이니까 수정을 할 수 있죠. 수정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또 뭘로 바꾸면 돼? 문자열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문자열을 처리하더라도 개별 문자들을 뭔가 보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문자열에 있는 character at 함수를 안 쓰고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꾼 다음에 색인 연산자를 갖고 풀어나가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보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수정도 필요하다. 뭔가 어떤 모음들은 다 대문자로 바꿔라. 그러면 보고 수정을 해야 되면 문자 배열을 바꾼 다음에 배열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그 바꾼 거를 다시 원래대로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배열, 문자열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에는 없는데 뭐 C++에도 완전히 없다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 이제 C++보다는 이 가변 인자를 정의하는 게 되게 자바에서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int 점점점 뭐 해가지고 가변 인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변 인자라는 거는 내가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뭐 여러 개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 그래서 뭐 2개짜리 받는 거, 3개짜리 받는 거, 4개짜리 받는 함수를 여러 개 만들지 않고 뭐만 만들면 돼요. 요거 하나만 만들면 돼요. 가변 인자를 받는 거 하나. 그래서 가변 인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중 정의를 안 해도 되는 거지. 여러 개 받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얘를 구현할 때는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얘를 뭘로 처리해요? 여기 보면 list.length라는 거예요.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열해서 호출했지만 이제 얘를 자바는 뭘로 바꿔줘요? 배열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코딩은 이제 배열로 얘가 배열을 쓴 거랑 마찬가지 똑같이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인자만 받는 함수예요? 배열만 받는 함수예요. 얘는 가변 인자예요. 나열할 수 있어요. 1개, 1개, 2개, 3개 나열할 수도 있고 나열하지 않고 뭘로도 호출할 수 있어요? 배열을 전달해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받는 함수를 아예 배열을 받는 함수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쓰임새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냥 후, 1,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할 수도 있고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면 요 경우에는 빵개도 받을 수 있어요. 가변인자는. 근데 빵개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예외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외 처리하는 게 싫어. 그리고 나는 이 함수는 무조건 0개가 아니라 1 이상, 1 이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변 인자를 쓰되 하나만 미리 앞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1개 이상은 와야 돼요. 1개 이상.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 얘는 됐는데 이제 얘는 안 돼. 그렇죠? 얘는 배열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얘는 정수가 하나가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올 수도 있고 2개, 3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빵개도 받지만 배열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는 뭘로만 쓸 수 있어요? 배열을 못 받고 인자들을 나열해야 돼요. 그리고 나열을 최소 하나는 해야지만 욜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나는 배열도 받고 싶다. 그런데 빵개면 안 돼. 그러면 뭐 예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다. 이해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빵개가 아니라 하나 이상만 무조건 받는데 배열 받는 건 필요 없고 이제 적은 개수를 나열할 때만 쓰려 그래. 그럼 이게 낫겠죠. 근데 나는 배열도 필요해. 배열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도 2개 받을 수 있고 얘도 2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우선하냐면 일반적인 함수가 있고 가변 인자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에.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돼. 호출했는데 함수 호출이. 그럼 뭘 더 우선하냐면 가변 인자가 아닌 걸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 구조 만들 때 뭐 기본 생성자 만들고 용량 하나 받는 생성자 말고 초기값 목록 받는 생성자 만드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면 초기값을 하나만 나열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나열하면은 초기값 목록을 받는 애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뭐 용량을 주는 애. 뭐 5, 1 하면 5개 용량 확보하고 1로 초기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 5, 1과 5, 1의 초기값 목록하고 혼동되잖아요. 근데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바에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뭘 더 우선한다? int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 그 일반 함수를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얘랑 얘랑 있는데 얘도 되고 얘도 되면 이를 우선한다. 가변인자가 아닌 걸 우선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을 요약하는 차원에서 C++하고 자바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배열은 자바에서 배열은 객체이다. 중요한 포인트고 C++는 이제 배열은 객체는 아닌데 언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std array라고 하는 그 배열을 객체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저거는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저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벡터 쓰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바는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일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C++에서는 배열은 보통 주소로 전달해요. 물론 C++는 참조로도 전달할 수 있는데 C++에서 참조로 전달하면은 특정한 용량의 배열만 그 함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C++에서는 주소 전달 방식을 쓰고요. 그리고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에서도 해당 변수를 배열로 인식하고 렌스라는 멤버 변수 갖고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C++에서는 주소로 전달하면은 거기서는 얘가 뭔지 몰라. 그냥 주소인지 배열의 주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통 크기와 용량들을 같이 전달하게 되겠고요. 이제 배열 변수는 일반적인 변수예요. 얘는. 근데 정적 배열, CNC+의 정적 배열은 상수 포인터입니다. int n5 하면 n은 다른 걸 가리키도록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다차원 배열은 연속 공간은 확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각 열의 크기가 다른 2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장점은 아니에요. 이게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CNC++에서는 일반적으로 3, 3 하면 3, 5 하면 이제 연속 공간 15개, 뭐 9개 연속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제 2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을 만들게 되겠고
초기값 목록을 사용하여 배열을 생성할 때는 용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용량과 크기를 늘 일치시켜 써라.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이제 CNC++에서는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때 용량보다 적은 걸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겠고요. 자바는 모두 동적 배열이고요. 가급적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고 CNC++는 정적 배열, 동적 배열 두 가지 모두 존재하고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배열을 생성할 때는 변수를 이용하여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고 정적 배열은 이제 그게 안 되죠. 물론 C++에서 동적 배열은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으로 배열을 항상 반환할 수 있는데 CNC++에서는 정적 배열은 절대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하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 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풀어야하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핵심은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 배열은. 그리고 이 배열을 이제 처리할 때 이제 배열 자체는 언어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배열을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어떤 기능들이 배열 자체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많은 어떤 기능들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Arrays에 있습니다. 그래서 Arrays에 보면 이제 sort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도 봐요. 일반적으로 자바에 있는 배열을 받는 함수들은 뭐만 받아요? 배열만 받아요. 보통은 CNC++, 특히 C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배열을 받는 그런 함수들은 배열 플러스 주소 플러스 크기 또는 용량을 줘야 돼요. 근데 얘는 안 줘. 안 준다는 건 여기서 소트하면은 어떻게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죠. 용량만큼. 이 얘기는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중 피벗 빠른 정렬을 이용해서 저건 다른 얘기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오름차순. 작은 거가 먼저 나오면서 쫙 정렬해 줍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원시 타입 배열을 정렬하는데 내림차순으로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림차순 하는 걸 제공을 안 해. 그럼 제공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밑에 써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내림차순으로 필요해. 근데 내림차순 제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접근하면 돼요. 그렇죠? 뒤에서부터 접근하면은 내림차순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뒤집으면 돼요. 뒤집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수업을 이 문제 n만큼 하면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수 배열은 배열의 값을 바꾼 후 정렬하고 다시 부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조금 귀찮죠. 근데 저것도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같은 거 쓸 때 이제 키와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정렬을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키가 아니라 마이너스 키로 하면 되죠. 그러면 정렬의 순서가 거꾸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려면 약간 자바에서는 조금 이게 번거롭긴 한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간 복잡도를. 전체 데이터를 부호를 바꾸는데 걸리는 비용은 얼마 들까? ON이에요. 한번 바꾸고 다시 바꿔도 2N인데 ON이에요. 정렬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까? N 로그 N이에요. 그럼 N 로그 N 플러스 2N 하면 전체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비용이 뭐 많이 드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겠지만 뭔가 시간 복잡도 상에서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돼요. 실제 자바에서.
아, 이거 왜 없어? 그냥 뭔가 뭐, 두 개 만들어주는 플래그를 둬가지고 오름쳐서 내림쳐서 해주면 되는데 안 만들어놨어. 그래서 막 짜증나는데 그래도 뭐 방법은 있으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 이건데 이것도 실제 쓰려고 그러면 조금 그래요. 그냥 막 n-부터 내려와서 뭘 하기가 늘 0부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요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라이브러리에 만들어 놓을 텐데 리버스하는 라이브러리가 배열을 리버스하는 게 또 어레이스에 없어. 그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참 답답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바이너리 서치. 근데 바이너리 서치가 뭔지 알죠? 이진 탐색. 근데 쟤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전제 조건.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이 안 되는데 바이너리 서치하고 있으면 그럼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다음에 fill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 채운다. 뭐 자바는 또 이거 알아두셔요. 이것도 막 하는 사람 있는데 new int 10 했어요. 그러면 이 10개의 배열의 요소 값들이 다 뭘로 초기화돼요? 0으로 됩니다. 0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고 폼은 돌려서 0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도 폼은 돌리는 게 아니라 뭐 쓰시면 돼요? array fill 딱 쓰시면 돼요. 폼은 안 돌리고 폼을 걔가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배열을 생성하면서 0이 아니야. 다른 값으로 뭐 1로 다 초기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폼은 돌리면 되지. 그래도 폼은 돌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우리는 프로그램 짜지 않죠. 간단한 것도 라이브에서 기능을 제공하면은 써야 돼. 그냥 타이핑하는 속도도 빠르고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라이브러리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거를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잘 쓰시면 그게 이제 코딩을 잘하시는 분의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아까 얘는 설명드린 거죠. copy of 배열을 복제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용량을 바꾸면서 복제하고 싶다. copy of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또 많이 써요. 얘 언제 많이 쓸까? 디버깅 할 때 많이 써요. 디버깅 할 때 이렇게 출력해 보고 싶잖아요. 배열 전체를. 그럼 또 배열 출력하는 거를 내가 또 이제 디버그 어레이 프린트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system out println arrays to string list 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컴마랑 이걸로 해서 해주니까 배열을 출력해 보고 싶다.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배열 값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되는지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디버깅의 기본은 printf입니다. 변수의 값을 내가 찍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지 찍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그냥 스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CN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 배열을 안 써요. 그리고 뭘 쓰냐? SED 벡터를 써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동적 배열이 다 동적 배열이고요. 그 배열이 필요할 때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배열을 써요. 왜? 배열을 쓰면은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연산자를 다중정의 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쓰게 되면은 뭘 활용 못해요? 색인 연산자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못해요. get, 뭐 set 이걸 해야 돼. 이거 귀찮아요. 더 간결하지 못하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배열들이 원시 타입 배열들이에요. 원시 타입 배열. 근데 어레이 리스트 인테저 하게 되면 원시 타입들을 저장하지만 실제 원시 타입을 저장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꾼 걸 저장해요. 그러면 원시 타입을 객체로 자동적으로 바꿔주고 내가 달라 그러면 다시 객체를 원시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럼 그럴 바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안 쓰고 뭘 써요? 그냥 원시 타입 배열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바에서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안 쓰고 그냥 배열을 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C++처럼 이제 어레이 리스트, 이 자료 구조, 선형 자료 구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쓰긴 쓰는데 그 차이를 조금 잘 알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하나만 봐두세요.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하고 얘가 이제 범용 타입이니까 내가 쓰려는 타입을 이제 그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타입 인자를. 근데 자바에서는 타입 인자로 뭘 못 써요? 뭘 못 써?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못 써요. 근데 뭘 쓰고 있어요, 여기? 배열을 쓰고 있죠. 원시 타입 배열. 근데 원시 타입 배열이 뭐예요? 자바에서는 객체예요. 객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차원 뭔가를 이 자료 구조를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원시 타입 자체를 유지하겠죠, 여기는. 각 그 어레이 리스트의 각 요소가 원시 타입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시 타입 배열은 뭐다? 객체다. 객체니까 나중에 범용 프로그램 할 때 뭘로 쓸 수 있어요? 타입 인자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